네, 지금부터 제19대 대통령 출마 선언식 김종인 후보의 출마 선언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하신 내외 기빈 여러분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잠시 제가 배경 설명을 드렸지만 그 모든 내용들은 절절하게 써내려간 김종인 대표의 출마 선언문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제시가 될 것이고요. 먼저 김종인 대표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동영상으로 오늘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경제 주체가 공정한 룰에 입각한 경제 활동이 허용되지 않는 이상 절대로 경제는 활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은 70년 동안 유지해 왔다 이거예요. 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전직 대통령으로서 일반 국민이 참 일반적으로 존경하는 대통령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이 대통령제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이 입증이 됐고, 그 6번의 대통령이 한결같이 다 돈의 힘에 의해서 농락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갖다 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미래는 저절로 열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구조를 대전환하여 새로운 미래를 주도적으로 준비합시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국회의원 최명길입니다. 무소속 국회의원입니다. 정당 추천 없이 출마하는 대통령 후보를 돕기 위해서 제 스스로 무소속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김종인 박사를 소개하라라고 하면은 참 난감합니다. 김종인 박사를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진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아는 분도 그리 많지 않다는 게 난감한 대목인데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요, 이 사회의 대표적인 경세가십니다. 경세가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분이죠. 또 다가올 상황을 예측하는 데는 거의 용한 점쟁이 수준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가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하면은 가장 먼저 찾는 분이 김종인 박사시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먼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분은 이미 40년 전에 전 세계 선진국들이 지금도 부러워하는 전 국민 건강보험 체계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 명의 대통령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정당을 살리셨습니다. 그것은 나라를 위한 길이었습니다. 어쩌면은 1963년에 조부이신 가인 김병로 선생께서 야권 통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구를 이끄시고 움직이셨던 그분의 현재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반도가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들 외신을 통해서 지금 지켜보시면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이고 위기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위기의 척도라고 하는 30만 한국
살고 있는 미국인들의 이송 계획이 또다시 점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북한은 미사일을 오늘도 쐈습니다. 그리고 핵 실험을 곧 할 거라는 그런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제 경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환율, 금리 요동치고 있고 가계부채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불과 한 달 남짓이면 새 정부가 등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쩌면 너무도 절박하기 때문에 김종인 박사께서 나서신 겁니다. 직접 국민 앞에 나서셨고요. 대한민국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국민들 앞에 서시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김종인 대통령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선을 34일 앞둔 오늘 저는 더 피할 수 없는 사명감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겨울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촛불 집회에 참석한 엄마는 무엇을 위해 나온 것입니까? 권력자를 내쫓고 또 다른 권력자를 만들러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 오로지 내 아이가 살아갈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겠다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여건에서 좋은 나라를 만드는 일은 대통령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나라의 정치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 정당 추천 없이 출마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고자 합니다. 바로 그 통합조정의 소명을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 정파와 인물을 아우르는 최고 조종자라서 나라를 안정시키고 국민을 편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의 출마와 선거운동은 통합정부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5월 9일 당선과 동시에 나라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위기는 우리 턱 밑에 와 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우리는 자신이 무능하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대통령을 탄핵하고 처벌받게 하려고 너무도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곁에 큰 안보 위기, 경제 위기가 다가와 있습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고 곧 핵실험도 할 태세입니다. 미국은 추진 항공모함을 우리 주변에 배치하고 전략 폭격기를 한반도에 전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무지막지한 힘으로 우리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국제금리와 환율이 요동치고 가계부채는 언제 폭발할지 모릅니다. 이런 위기 상황을 수습할 대통령을 뽑는 것인데 지난 세월이 모두 적폐라면서 과거를 파헤치자는 후보가 스스로 대세라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후보는 어떻게 집권할지도 모르면서 여하튼 혼자서 해보겠다고 합니다. 국민의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눈앞에 다가오는 위기를 앞장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방법도 보이질 않습니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의 운명이 갈리는 분기점입니다. 위기를 돌파하고 미래를 개척할 통합정부와 과거 청산에 매달릴 이념 세력 사이의 선택이 국민 앞에 놓여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국가는 아무나 경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3D 프린터를 3D 프린터라고 읽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잠깐 실수로 잘못 읽었다고 하기엔 너무도 심각한 결함입니다. 국정 책임자에게 무능은 죄악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고통스럽게 지켜본 일입니다.
무능한 사람이 나라를 맡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번 대선에 나선 각 당의 후보들이 서로 힘을 모아 나라를 꾸려가도록 국민들께서 격려해 주셔야 합니다. 통합정부를 밀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 소임을 위해 마지막 주사로 나선 저에게 힘을 주시면 대통령은 권력자가 아닌 조종자가 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역량을 모두 모으는 정치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정권 인수 준비 기간이 없는 다음 정부는 선거 과정에서부터 정부의 진영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통합정부를 만드는 길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이번 탄핵 대선이 헌정사에 전례 없는 일인 만큼 그 양상도 전례 없는 방식으로 전개될 거라고 봅니다. 선거 과정에서 집권과 동시에 즉각 일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통합정부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경험해보지 않은 새로운 길이지만 이미 많은 유럽 국가들이 택하고 있는 제도이고 효과가 검증된 선진 정치입니다. 저는 통합정부의 길을 통해서 나라를 신속하게 안정시키고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를 새롭게 하면서 개혁 중에 개혁 헌법 개정을 완수하겠습니다. 3년 뒤인 2020년 5월에는 다음 세대 인물들이 끌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제7공화국을 열겠습니다. 5월 9일 이후 새 정부는 이 땅에 전쟁이 발생할 소지를 없애는 일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한미동맹을 확고하게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중국을 설득하겠습니다. 한일 관계도 정상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평화가 담보됩니다. 북한에게는 분명한 입장을 취할 것입니다. 미사일 발사에 보상이 없고 핵실험은 정권의 명을 재촉할 뿐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건너뛰어서 미국과 통하는 길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할 것입니다. 경제 불안을 잠재우는 것은 시장에 대한 믿음입니다. 유능한 경제 전문가 정부가 탄생하는 것 자체가 경제 안정입니다. 금리와 환율은 진정 국면을 맞을 것입니다. 신속한 경제 민주화 조치는 재벌 기업들이 더 이상 권력의 특혜를 기대하지 않도록 해서 스스로 자유로워지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은 투자와 일자리 만들기에 자발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30년 전 우리는 직선 대통령의 시대를 기쁘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6명의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친인척이 구속되거나 자신이 구속됐습니다. 나라를 파탄에 빠뜨리거나 심지어 자살하고 탄핵, 파면됐습니다. 이건 명백히 제도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문제라면 어떻게 6번 연속으로 실패하겠습니까? 다른 결과를 기대하면서 같은 방법을 쓰는 것은 바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폐 중의 적폐, 제1의 적폐인 제왕적 대통령제는 이제 정말 끝내야 합니다. 전직 대통령과 함께 제왕적 대통령제도 감옥에 갔습니다. 제도를 땅에 묻어야 합니다. 그래야 재벌이 비선실세를 경우에 돈으로 특혜를 사러 다니는 일을 멈추게 됩니다. 그래야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사라져야 언론과 검찰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그래야 편향보도와 정치수사의 논란이 종식되고 시민의 권리가 살아납니다. 차기 정부는 통합정부의 정신으로 연대하는 정부여서 어떤 개혁 조치도 가능할
국회의석이 모아질 것입니다. 실제 수많은 개업 입법이 말만 무성한 게 아니라 실제로 실현될 것입니다. 정권 교체, 시대 교체, 세대 교체 같은 구호가 난무합니다. 교체는 교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정의란 단어를 팔고 청산을 외치는 적개심 정치로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과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싸움만 크게 벌어지고 문제는 고스란히 남아 우리 미래를 갉아먹을 것입니다. 이미 망해서 과거가 된 정권을 두고 정권을 교체하자는 집단이 판단력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과거 집권했던 5년간 국민 사이에 미움을 키운 것 이외에는 별로 한 일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적폐청산을 주장하면 국민에게 뭘 해주겠다는 겁니까? 저는 우리나라 1인당 소득이 1,000달러에 불과하던 40년 전 국민의 의료보험 제도를 설계하고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관찰시킨 사람입니다. 미국인 중 3,200만 명이 의료보험이 없이 살고 지금도 의료보험을 둘러싼 정쟁이 계속되고 있으니 그 일이 어떤 의미인지 국민이 평가할 것입니다. 근로자 재성조정조축을 만들었고 KTX와 인천공항, 서울 외곽순환도로 같은 대령 인프라도 도입했습니다. 성과는 역량이 확인된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현재뿐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망칩니다. 제가 통합정부의 리더가 돼서 해내겠습니다.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넘치고 자영업자는 세금에 쫓기지 않고 직장인은 해고의 불안에서 벗어난 나라, 그런 나라의 기틀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경제민주화는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개헌은 우리나라를 바꾸는 시작이자 결과입니다. 통합정부는 당행면한 위기를 국민과 함께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 대의에 공감하는 사람들과 손을 잡고 활기가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6.25 전쟁과 IMF, 이 땅의 백성들에게 피눈물을 안겼던 일들은 어쩌다 벌어진 것입니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나라 밖의 사정에는 눈 감고 권력 다툼에 몰두한 결과였고 그 고통은 모두 국민의 몫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대선은 34일 남았습니다. 저는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34일 하루하루가 국민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시간이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해가는 시간입니다. 누가 어떻게 모여서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말에 공감을 표시해 주시는 국민이 많으면 한 달 뒤에 위기를 독파할 통합정부는 탄생합니다. 현실은 어렵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다시 한번 똘똘 뭉쳐 이 위기를 극복하고 공정하고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온 나라에 희망이 샘솟고 경제는 활기를 되찾고 나라는 부강해질 것입니다. 저 김종인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듣고 계신 많은 국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었으리라고 믿고요. 우선 다음으로는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 김종인 대표께 정말 어떻게 하려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묻고 싶다, 질문하고 싶다는 분들이 계속 계셔서 우선 직접 묻고 김 박사님의
후보님의 이야기를 듣는 순서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먼저 김종인 대표께 질문하실 분들 손을 들어주십시오. 자, 우선 젊은 분들부터 기회를 주고 싶은데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6살 서울 대학생 박준범이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대기업의 역할이 많이 궁금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 향후 대한민국의 어떤 성장을 이끌어갈 원동력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실제로 근데 4차 산업혁명이 일으켜지려면 노동시장의 유연성, 그리고 기술 수준, 인프라, 교육 수준 등등 다양한 것들이 필요한데, 특히나 저는 기술 수준이라는 부분에서 이 부분은 대기업이나 국가들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재 다른 대선 주자들께서는 이제 대기업을 옥죄고 약간 재벌 혁명, 재벌 개혁 이런 부분 쪽에 약간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등의 약간 포퓰리즘 공약을 저는 남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기술 수준이나 어떤 그런 부분은 대기업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분들 기다리니까요. 네. 좀 축약해서 네. 물어주십시오. 답변하지 네, 마시고. 결국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대기업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한국이 어떻게 경제 발전을 하고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4차 산업혁명 하면은 이게 최근 불과 한 2, 3년 전서부터 유행되는 말인데, 4차 산업혁명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으면은 4차 산업혁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야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교육 부분에서 4차 혁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기업들이 그걸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그거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느냐. 우리 지금 질문하신 분들께서 혹시 대기업에 대한 목을 주기 있는데, 그 때문에 4차 산업혁명 같은 것이 대기업에서 이루어야 되는데 잘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대기업에 대한 목을 죄려고 하는 의사는 누구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기업이 자기 소위 생산활동을 하고 국가를 위해서 참 좋은 일을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그것이 장려되는 것이지 절대로 목을 죄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경제민주화 할 것 같으면은 경제민주화가 기업에 목을 죄는 것 같이 착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경제민주화는 결코 기업에 목을 죄려고 하는 조치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보다 더 공정한 경제체제를 만들고 모두가 다 포용적인 성장에 포함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서 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예, 젊은 사람 한 분 또, 예, 젊은이들의 질문을 먼저 받겠습니다. 예, 손 드신 분.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신 좀 질문을요. 네. 질문을 해주세요. 설명하지 말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대 경영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정승윤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 기사에서 건강보험과 그리고 3대 사회보험에 대한 기사를 접하면서 좀 궁금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사실 세계 최대 선진국인 미국이 오바마 케어라는 걸 2014년에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는 소위 말해 김종인 케어라고 제가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김종인 케어는 26년이나 빨리 시작을 해서 올해가 40주년을 맞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상당히 국가적으로 엄청난 업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번 기사에서 제가 접하기를 사회보험 중에 특히 건강보험 같은 경우 내년에는 적자로, 그리고 2023년에는 모든 적립금이 고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입안자로서 또한 그리고 경제학 석학으로서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지금 이 건강보험제도가 실시한 지가 40년이 됐고 아직까지는 정상적으로 건강보험이 유지가 되고 있고 재정 조달에도 지금까지 별 문제가 없고 최근에는 상당한 흑자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인구 감소도 우려되고 이렇기 때문에 재정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는 할 단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의 변화에 함께 건강보험 제도도 다시 한번 수정을 할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건강보험 제도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려 할 것 같으면은 결국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끼리 공동의 위험을 분담하기 위해서 돈을 모아가지고서 운영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시대의 변화와 인구의 구조의 변화, 여러 가지 의료의 변화 이런 등등에 맞춰서 건강보험에 대한 대대적인 한번 개혁 작업을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하실 분 손들어 주십시오. 뭐 보충 그리고, 질문은 예. 좀 나중에 좀 부탁해요. 지금 아, 예, 알겠습니다. 저쪽도 좀 해야 되니까 저기 카메라 옆에 서 계신 분. 저기 카메라 옆에 서 계신 분. 예, 순서대로 하세요. 예. 아마 대통령 선거 후보가 현장에서 아무런 각본 없이 오신 분들 질문을 받는 게 아마 처음 있는 일일 겁니다. 그래서 질문은 가능한 한 짧게 해주시고요. 답변은 짧게 물어봐도 정확하게 알아들으신 분이니까 짧게 해주십시오. 예, 저는 예, 천지보 황시영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자, 시민들만요. 네네네네, 죄송합니다. 지금 기자 질문을 받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예. 네네,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고향이 이북이신 칠양민 2세로서요.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차세대입니다. 김종인 대표께서 지금 갈수록 갈등이 고조되는 이 한반도의 정세를 차근차근 정리하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남북 간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그리고 통일은 경제인데 통일에 대한 경제 준비는 어떻게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통일의 가장 큰 접경이 대한민국 경제가 보다 더 안정적으로 발전해서 많은 재화를 구축을 하고 우리 사회가 안정되어 있는 것이 통일의 가장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지금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를 얼마나 빨리 정상화시키고 그 바탕 위에서 우리 사회의 조화를 어떻게 이룩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통일해 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아까 약속드린 분, 예. 마이크를 신속하게 좀 움직이실 때 몇 개 준비해 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니, 저 뒤에, 네네. 예. 저도 질문할 게 있으니까 그다음에 오세요. 예, 저 김정인 저 약속을 지키고 통합정부 대통령을 협조를 합주시는 분이 해주십시오. 여보세요. 오늘 출마 선언을 대단히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시민단체 할민단 대표입니다. 할민 정책 하나만 간략하게 똑 떨어지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가난한 이가 서럽고 네, 고통받는 이가 어깨 펴고 살 수 있는 할민 정책, 경제 정책 차원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 88년도에 김정인 진행에 협조해 후보를 주십시오. 네. 한학고에서 모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낙선하셨지만 그 일에 4번, 5번 진행에 협조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듣고 계십니다. 이 녹록지 않은 여야 각 당 후보들을 이길 수 있는 선거 전략 방법을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부탁합니다. 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그 700만 소상공인, 가족가정 포함해서 2천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나왔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요즘에 이슈화가 되는 4차 산업혁명이나 거버넌스나 모든 것들이 그 김종인 박사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시는 경제민주화의 근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700만 소상공인, 2천만 소상공인을 위한 그 근원적인 대한민국의 풀뿌리 근원적인 해결책, 우리가 얼마만큼 단결을 해야지만이 그 정부에서 받아주고 소상공인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늘 강조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 70년 역사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경제 정책의 중심을 갖다가 대기업 위주로다가 경제 정책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기업이라고 우리 하나의 경제 세력으로 변모를 했고 그 경제 세력의 힘에 의해서 역대 대통령이 다 농단을 당하면서 결국은 경제 정책이 대기업 위주로만 갔는데 이제는 지난 21세기 이래로는 그와 같은 정책을 갖다 가지고는 국가가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새로 들어온 정부는 반드시 경제정책의 운용 틀을 바꿔서 지금까지 혜택을 주던 사람들은 독자적으로 살 수 있게 내버려두고 그동안에 소외되었던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들을 위한 정책을 앞으로 지속해 나갈 것 같으면은 그 사람들의 경제 기반이 보다 탄탄해지고 아울러서 대한민국 경제가 보다 더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 저쪽에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하세요. 네. 저는 그 김종인 그 대통령 후보 당선되는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2기 돌파 통합정부 대통령 김종인이라는 이런 타이틀로다가 프로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통합정부 대통령의 정의, 개념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그 우리 모든 그 대한민국 국민들과 부합되는 내용이 있으면 대통령으로 틀림없이 당선되지 않을까. 그래서 통합정부 대통령 정의, 개념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그 한국 바른정치미래연합 상임대표 이준용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통합정부를 왜 주장하느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현재 국회의 모습을 보면은 180석 이상의 의석을 합한 정부가 아닐 것 같으면 아무 법안도 통과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대통령 탄핵 이외에 지금까지 쌓여있는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정치 혁신을 해야 되고 경제도 역시 혁신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제도가 필요한데 그러한 제도를 안착시키려면 법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출마한 어떠한 후보도 그와 같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후보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통합정부만이 우리 한국이 지금 위기에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통합정부론을 내세우고 그래 통합대통령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에 오신 여러 분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언론인 질문을 받지 않는 게 너무 부자연스러워서 언론인들을 대표해서 한 두 분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론인들 질문 받겠습니다. 자, 아니 진행에 협조를 해주세요. 5분이 아니라 지금 전 국민이 보고 있는데 1분. 자, 기자 중에서 질문할 사람 한 분만. 네. 기자들이 얼마나 질문을 잘하는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예, 천재일보 황시영 기자입니다. 지금 민주화 이후에 인수위가 없는 정권이 될 건데 혹시 섀도우 캐비닛이나 이런 걸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뭐라고요? 예, 섀도우 캐비닛이요. 섀도우 예, 캐비닛. 원래가 이제 알아. 근데 이게 통합정부를 지향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여러 정파로서 구성된 내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것이 조율이 잘 되면은 정부 출범과 함께 바로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건데 아직은 그러한 것을 논의하기가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 섀도우 카비넷에 대한 답변은 들어가기가 곤란합니다. 저 언론인 한 사람만 더 질문 받겠습니다. 저쪽. 자,
네, 연합뉴스 서혜림 기자입니다. 그 대표께서 그 통합정부를 강조를 하셨는데요. 지금 여러 당들의 대선 주자들이 결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중에서 누가 통합정부를 함께 꾸릴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홍석현 회장이나 정운찬 전 총리와도 이제 접촉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과는 통합정부 구상을 위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통합정부를 갖다가 얘기를 할 적에 의석의 기준을 180석 이상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 했기 때문에 대략 어떠한 정파가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아마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좀 진행에 협조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궁금한 걸 모두 묻기로 말하면은 1시간, 2시간을 해도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진행에 협조를 해주세요. 네, 궁금한 건 많고요. 끝난 다음에 기회를 움직이면서 답변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만해. 자, 여러분 요청하는 질문을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40 자, 협조해 주십시오. 협조해 주세요. 자, 이제 그만해요. 자, 이걸로 김종인에게 묻고 답하다 순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김종인 후보께서 국민을 상대로 간략한 메시지를 하는 걸로 순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면서 저는 국민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대한민국이 갈림길에 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제대로 가는 길을 택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종전과 같은 사고방식에서 다음 지도자를 뽑을 것이냐, 이렇게 되면은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냉정히 판단하시고 우리가 절망의 길을 갈 것이냐 희망의 길을 갈 것이냐, 이거를 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길 갖다가 국민께 당부를 드립니다. 궁금한 것들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질문할 기회가 계속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질문 못하신 분들 아쉽더라도 다음 기회를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제19대 대통령 후보 김종인 후보 출마 선언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